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주제, 유녀와 인신매매의 끔찍한 세계를 파헤쳐 볼게요.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유녀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셨다고요? 잠깐,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 이면에는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유녀의 삶, 인신매매의 잔혹한 실태,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 그림자를 낱낱이 폭로할 테니 심호흡하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이 어두운 역사 속으로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유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에도 시대의 요시와라 유곽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을 맞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여성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런 낭만적인 장면?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두워요. 유녀는 일본의 유곽, 즉 합법적인 성매매 지역에서 일했던 여성들을 뜻해요.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의 요시와라, 시마바라 같은 유명한 유곽에서 일하며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유녀는 단순한 성매매 종사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춤, 노래, 다도 같은 예술을 배우고 손님과 세련된 대화를 나누는 고급 기생, 즉 오일한 화괴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끔찍한 착취와 인신매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녀는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팔려오거나 빚 때문에 강제로 유곽에 들어간 소녀들이었어요. 상상해봐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가 가족과 찢어지고 평생을 유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니? 이건 낭만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유녀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는 8세기 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일본은 이미 성매매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유녀는 그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이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녀는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들로 부모가 빚을 갚거나 생계를 위해 딸을 팔아넘긴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바로 인신매매의 시작이었죠. 14세기에서 15세기의 전국시대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영주들이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예 사냥을 벌였고 소녀들은 인신매매의 주요 표적이 됐어요. 이들은 일본뿐 아니라 조선, 중국 등지로 팔려가 성노예로 일해야 했죠.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곽이 합법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유녀를 모집하는 제겐, 여현, 즉 인신매매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쳤어요. 이들은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어린 소녀들을 유혹하거나 강제로 납치했죠. 유곽에 들어간 유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기모노와 고급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 안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유녀들은 대부분 10대 초반에 유곽에 팔려왔고 평생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들의 하루는 어땠을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혹독했어요. 유녀가 유곽에 들어가면 부모가 받은 돈은 선불금으로 간주됐어요. 이 돈은 유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전환됐죠. 하지만 유곽 주인은 음식, 옷, 숙소 비용까지 모두 빚으로 계산해서 유녀가 아무리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건 현대판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유녀가 손님을 거부할 권리도 없었어요. 거부하면 폭력이나 굶주림으로 벌을 받았죠. 유녀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롱타임, 숙박, 은시벤, 슈타임은 2엔에 불과했고 시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붙었죠. 휴일도 거의 없었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성병이나 폐병 같은 질병에 걸리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못하게 되면 유곽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죽어갔어요. 이들의 시체는 멍석에 말려 강가나 절 근처에 버려지기 일쑤였죠.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요? 유녀의 대부분은 인신매매로 끌려온 소녀들이었어요. 가난한 부모는 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제게는 이 소녀들을 유곽에 넘겼죠. 특히 메이지 시대 1868년에서 1912년에는 가라유키상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여성들이 동아시아, 동남아, 심지어 미국과 호주까지 팔려갔어요. 이들은 해외 유곽에서 성노예로 일하며 말라리아나 성병으로 죽거나 정글에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메이지 시대의 유녀 인신매매는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가라유키상은 일본 여성들이 해외 유학으로 팔려간 경우를 뜻해요. 이들은 동남아, 만주, 러시아, 심지어 인도와 호주까지 끌려갔죠.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였어요. 가라유키상은 주로 나가사키나 구마모토 같은 항구 도시를 통해 해외로 보내졌어요. 제겐이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줄게 라며 소녀들을 속였죠. 하지만 도착한 곳은 해외 유곽이었어요. 이들은 하루 5분 단위로 손님을 받고 성병이나 풍토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일을 못하게 되면 바다나 정글에 버려졌다고 해요.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에요. 놀랍게도 가라유키상들의 흔적은 해외에 아직 남아있어요. 동남아 곳곳에는 이들의 무덤과 묘비가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죠. 1910년경 가라유키상은 일본 전체 수출액의 10%를 벌어들일 정도로 거대한 산업이었어요. 이건 메이지 정부가 암묵적으로 용인한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였다는 뜻이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유녀와 인신매매는 당시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어요.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극심한 빈곤과 계층 차별이 만연했어요. 농촌의 가난한 가정은 생존을 위해 딸을 팔아야 했고, 유곽은 이런 소녀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었죠. 부모는 딸을 팔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소녀들은 평생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에도 시대의 유곽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됐어요. 도쿠가와 막부는 유곽을 통해 세금을 걷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이 합법화는 유녀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도구였어요. 유곽은 국가가 관리하는 인신매매의 중심지나 다름없었죠. 재계는 유녀를 모집하고 유곽에 넘기는 인신매매 중개업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녀들을 속이거나 납치했고 해외로 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조직적인 네트워크는 현대의 인신매매 조직과 다를 바 없었죠. 유녀와 인신매매의 비극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이야기들은 심장이 아플 거예요. 에도 시대 요시와라 유곽에서는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유녀 견습생, 카무로로 들어왔어요. 이들은 7세나 8세부터 유곽에서 일하며 13세나 14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손님을 받아야 했죠. 성병에 걸리면 치료도 없이 쫓겨났고 많은 소녀가 20대도 되기 전에 죽었어요. 메이지 시대, 한 가라유키상 소녀는 나가사키에서 동남아로 팔려갔어요. 그녀는 하루 10명 이상의 손님을 받으며 성병에 걸렸고 결국 일을 못하게 되자 정글에 버려졌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는 수만 명의 가라유키상에게 반복된 비극이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여성들도 인신매매의 피해자였어요. 1920년대 사할린 섬으로 팔려간 조선인 여성 30여 명은 가라유키상과 함께 유곽에서 일해야 했어요. 이들은 일본인 인신매매상들에게 악마의 밥이 됐다고 보도될 정도로 끔찍한 삶을 살았죠. 유녀와 인신매매는 에도 시대나 메이지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그림자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거대해요. 2003년 기준 일본의 성매매 산업은 연간 10조 엔 규모로 추정됐죠. 한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온 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일본 유흥업소로 끌려가고 여권을 빼앗긴 채 강제로 일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요. 일본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요. 반대로 일본 여성들이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가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2024년 한국에서 일본인 여성 80여 명이 성매매로 적발됐는데 이들은 높은 수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왔죠. 이건 가라유키상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선택 뒤에는 경제적 압박과 착취가 얽혀 있어요. 현대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미국 국무부는 일본을 인신매매 방지 최소 기준 미달 국가로 분류했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이건 유녀와 가라유키상의 비극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유녀는 일본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영화, 사쿠란이나 드라마에서 오이란의 화려한 모습은 낭만적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이런 묘사는 유녀의 고통과 인신매매의 잔혹함을 희석시켜요. 이마무라 슈헤이의 다큐멘터리 영화 가라유키상은 이들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현대 일본인들은 유녀를 역사적 호기심으로 보지만 인신매매의 어두운 역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우리가 이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죠. 마지막으로 유녀와 인신매매에 대한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할게요. 50만 명의 가라유키상, 1920년대까지 약 50만 명의 일본 여성이 해외로 팔려갔고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버려진 시체, 성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유녀는 강가나 절 근처에 버려졌고 무덤도 없이 사라졌어요. 조선인 피해자, 일제강점기 사할린 섬으로 팔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가라유키상과 함께 고통받았어요. 여러분, 유녀와 인신매매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화려한 유곽의 겉모습 뒤에는 어린 소녀들의 눈물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새기게 하는 경고예요. 현대에도 인신매매는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유녀와 인신매매에 대한 생각이나 더 알고 싶은 일본 역사 주제를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 어두운 역사 탐험에서 만나요. 안녕.